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이순신의 제 3차 출전, 한산해전, 안골포해전을 설명드리기 전에 2차 출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전반적인 이 해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먼저 이 이순신의 2차 출전,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해전 항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월 29일 날 여수를 출항해서 노량에서 원균을 만나죠. 그다음에 사천해전에서 최초로 거북선이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천항을 빠져나와서 다시 산양도를 거쳐서 통영 즉 당포에서 두 번째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에는 이역기 함대가 여기서 합류가 되고서 실제로 이제 이역기 수군 세력하고 또 원균 세력, 비록 원균 세력은 적었지만 함께 이제 세 개의 함대가 통합 함대가 되어서 강력한 함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5일 날 당항포 해전에서 역시 거북선 출동 그리고 하객진에 준하는 전술로서 적을 격파합니다. 다음에 이제 율포해전. 여기서는 일방적인 어떤 게임이 됐었죠. 그래서 대부대가 5, 6척에 해당되는 율포해전에서 적을 깡그리 여기서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순신과 이역기 함대 등은 가덕도죠. 여기를 거쳐서 회군을 이제 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해군 이제는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이 코스를 따라서 때로 이제 이 통합함대가 미조항에서 6월 10일 날 귀향을 하게 되죠. 이역기 함대가. 그리고 이순신은 1592년 6월 10일 날 여수항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출전 전황 및 출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와 2차 해전하고는 기본 개념이 다릅니다. 즉 여기서 기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왜군, 즉 일본군이 조선수군을 대하는 태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1차, 2차 해전에서 깡그리 뭉개버린 이순신 수군, 즉 조선수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일본 수군, 즉 히데요시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차 이전, 2차 이전에서 참석지 않은 정예 수군 장수, 즉 와키자카 야스오루, 그 다음 구기 요시다카, 가토 요시아키 이러한 본래의 수군 장수를 투입시킵니다. 실제로 1차, 2차 해전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본래의 수군 장수들을 1차, 2차 해전에 참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육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해전에서 깜짝 놀랐죠. 조선수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오히려 저항이라기보다는 조선수군의 일격을 당하고 나서 크게 그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출전에서는 조선수군을 괴멸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부대를 출전을 시키게 되게 되죠.
여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함대 격파도 있었지만 이순신 함대를 격파시켜야만 남해안, 즉 이쪽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2차 해전까지는 이후까지는 외수군의 제해권이 확대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3차 출전, 즉 이춘에서는 서진을 시도하려면 반드시 조선수군을 격파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 지난번 2차 해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진 차단을 왜군의 서진을 차단시키려면 반드시 이 거제도 이 인근에서 적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 한산도를 주변으로 하는 이곳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해전을 끝내고 나서 적들은 가덕도, 여기 좀 부산에 가깝죠. 그리고 거제도 근해에 수시로 출동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적들은 이 견내량, 그렇죠? 견내량, 한산에서 일어났던 이곳을 주무대로 해가지고 이곳을 수시로 출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산행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적들은 이 견내랑 주변에 수시로 출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함대는 원군 이 수사로부터 수시로 적의 정보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수군도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아예 이역기 전라 우수영 함대가 여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출발부터서 이역기 함대하고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2차 출전에도 이역기 함대가 참전을 했습니다만은 당포 여기서 이제 합류를 했죠. 좀 늦게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전라 좌수영 해역에서 함께 출발을 해서 노량 앞바다 여기서 원균 함대하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상당히 시간이 흘렸죠. 이제 7월 달이니까. 네. 2차 출전이 끝나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원균 수사도 이제 판옥선이 이제 한 7척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순신 함대 24척, 그다음 이역기 함대 25척, 원유견 함대 7척, 여기 거북선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56척 강력한 함대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합동 함대가 여기서 이제 구축이 되죠. 그래서 원균으로부터 이제 해상에서의 적의 출몰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바로 창신도에 가서 1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순신도 세 번째 출전이기 때문에 이 경상도 회획에 대한 어떤 숙달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원균 수사에 이제 수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 해역에 대해 상당한 물길이라든지 이런 그 섬의 위치라든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이제 붙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7월 7일 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포 앞바다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첩보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께서는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거기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천손이라는 지금 미륵사 안에서 이 통영 여기에서
우리 조선수군의 귀중한 정보를 알려준 그런 이 첩보 제공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산 영화에서.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록상으로 보더라도 분명하게 이 김천손이라는 목동이 미륵산에서 이 산에서 보니까 적들이 약 70여 척 정도 되는 이 적들이 여기 지금 이 영등포 그러니까 거제도 북단이죠. 여기서 이동하고 있다 이게 견내량으로. 이 귀중한 정보를 이순신에게 달려와서 조선수군이 알려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산 영화에서는 이 대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왜수군들이 견내량으로 이제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1차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세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조선수군이 찾아가서 결정타를 날렸는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략견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수군을 잡아라. 그리고 수군의 역전의 용사들, 와키자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치시켜가지고 출동을 시킨 겁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약 70여 척의 함대가 지금 견내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들었죠. 이제 함대 결전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함대 결전이라는 해양 전략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맞붙어서 결전을 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이게 함대 결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한산 대첩에서 우리는 하객진이라는 전술을 썼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이순신의 해전 전략에서는 요즘 이제 용어로 보면 함대 결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순신의 해전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계 합동함대는 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조선수군이 여기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한산해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이 전체적인 것을 설명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수군은 여기서 1차적으로 한산 앞바다에서 적을 물리칩니다. 그다음 견내령을 바로 통과하죠. 적이 바로 통과했던 이곳을 통과한다는 것은 적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적은 이미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천량 거제도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또 첩보를 듣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한산도에 약 400여 명의 왜군이 상륙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이 안골포에 적들이 또 포진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골포, 진해, 예, 가덕도 가깝죠. 여기서 또 적을 격파를 완전히 대승하고 대승을 이룹니다. 그 두 번의 해전을 거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부산 쪽 가덕도를 지나서 다대포 가까이까지 경계금을 하고 나서 조선수군은 이제 본진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하면서 이순신은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원균 수사한테 한산도에 약 상륙한 적을 좀 쳐주시오. 치시오. 물론 기록에는 약 400여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원균 수사는 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핑계를 대고.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 제독은 원균 수사에 대해서 장계로 조정의 그 실상을 알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장계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이 해전에서
적을 격파했다라는 장계도 올렸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적들을 격파시키지 않았어요. 사실상 동료 수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휘권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전쟁의 지휘에서는 지휘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추정컨대 요즘의 어떤 전략가들이나 이순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정키로는 반드시 이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이순신에 상당히 많은 권한을 줬을 것이다. 특히 이혁기라는 또 젠틀맨 제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어떤 지휘를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순신이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도수군 통제사는 아니지만 이혁기 이거 아니고 참 원균 이 수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회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원균 수사가 상륙한 적들을 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비록 동료, 동급의 어떤 계급에 있는 수사지만 이걸 어쩌면 이 군 작전이기 때문에 선조에게 장결수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공명정대, 즉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적인 측면에서 원균 수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선조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은 이런 측면에서 공명정대한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되는 것보다도 실제로 모든 이순신의 행동, 결과로 보면은 공명정대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승을 거두고 이혁기 함대도 본진으로 멀리 이제 해남 우수영, 전라 우수영까지 갔죠.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둬야 할 때 것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당시에 전라 우수영인 해남에서 저 멀리 이제 다대포 거쳐서 부산 앞바다까지 나중에 4차 해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거리는 오늘날의 군함의 속력으로 따진다면 부산에서 이제 필리핀까지 가는 거리가 됩니다. 평균 속력 당시에 이제 한옥선의 6나트, 요즘에 15나트, 20나트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동력 자체가 지금 사람 손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원거리까지 원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오늘의 반추에서 보게 되면 정말 과거에 우리 조선 수군들이 참 고생 많이 했다. 고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귀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록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제 연구가 겸 전문가죠. 그래서 기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학익진이 일어났을까? 학익진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육군에서 쓰던 전법입니다. 그 일종의 포위 공격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볼 포위 공격이 확장돼서 학익진이라는 그 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은 거의 공간이 전장 환경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거의 포위 공격을 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순신의 해양 전략 부분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익진. 예. 자, 우선 여기는 이제 조선 수군이 진입을 했죠. 아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 수군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지혜. 어떤 지혜냐? 바로 여기 이제 견내량이라는, 물론 이 앞에 하루 전날 김천소이라는 목동으로부터 이 견내량, 견내량 여기 잘 이 화면이
여기 지금 커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견내랑 이쪽이에서 저기로 적들이 온다 이런 정보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굉장히 좁아요. 폭이 한 200여 미터 섬도 많고요. 그다음 물결도 좀 세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이순신은 여기서 이제 포위공격, 즉 하객진이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들을 유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견부대를 먼저 진입을 시킵니다. 선견부대 5, 6척을 쪽으로 쭉 가서 마치 가다 보니 견내령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치 적 이제 척구성이 나오죠. 이걸 바로 추적하죠. 추적을 하다 보면 이제 적의 이제 서로 조우하기 전에 이미 척구선이 가서 본진에 연락을 하면 본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대가 지금 쫓겨나오죠. 얼마나 지금 음,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군, 즉 왜군들은 그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서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조선 수군에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과거 1차, 2차까지 이런 해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차 해전에서도 이런 그 전투적인 공격적인 게 없었어요. 가장 공격적인 이 해전이 바로 3차 해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량해전. 그건 더 강력한 이제 수군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외수군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아주 도끼를 품고 조선 수군을 추격을 하죠. 조선 수군은 기다렸죠,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척 해야죠. 유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조선 수군의 판옥선보다도 외수군의 전선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는 척 하면서 포격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계속 추격을 당하는 척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 전장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까지 다행히 왔어요. 이들이 쭉 이끌고.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실제 영화는 이걸 다 나타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대부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몇 척, 5, 6척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5, 6척이 아니고 대부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걸 잡아서 이제 침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 조선수군 진지가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사정권에 다가서자 어떻게 됐죠? 바로 이 빨간 선이죠. 외수군이 이렇게 접근하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위, 양쪽에서 포위.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객진이 벌어집니다. 물론 우리 영화에서나 어떤 그 다른 간행물 도표에서 보면 깔끔하게 이 하객진 포즈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실전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요즘 같이 이제 기동력이 좋고 함 조종 성능이 좋은 현대전에서 이런 것은 진영을 포메이션을 하라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노로 적어가지고 절대로 깔끔하게 되질 않아요. 제가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언제 해봤느냐? 카누. 예, 우리 대학에는 카누가 있어요. 카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카누로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바다에서 진행을 이렇게 보면 절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됩니다. 뒤죽박죽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렬은 됩니다만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실험해봤다니까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양은 갖추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전처럼 기동전술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앞뒤 간격 맞고 뭐 좌우 간격 맞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우리 목포 앞바다에서 학교 앞에서 카누 가지고 여러 척 카누 가지고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했는데도
제대로 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험해보고 여러분께 이것도 처음으로 좀 국내 최초로 해본 사람 절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순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서 좌우 포격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 깔끔하게 하객진을 이제 진영을 예,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포격전 됐겠습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바람 불죠, 노졌죠, 엉켜지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중간에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완전히 지금 그 돌격전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형성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제 주장입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한 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만은 이 공간이요. 반경 1km야 900m가 됩니다. 900여 m. 이것은 저 상당한 이 폭의 거리를 두고 포격으로 사전에 적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이 좀 흐트러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원거리 부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우리 폭으로서 대포로서 이걸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접전을 하다 보면 이건 이제 진영이 맞춰지지 않고 하객진이 그냥 흐트러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거북선으로 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 한산해전을 치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객진은 깔끔하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초기를 지나서는 하객진이 흐트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들을 섬멸했을 때는 사전에 1단계에서 포격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흐트러진 상황에서는 맞붙어서 이제 싸웠을 것이고, 특히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이제 역할은 충돌약자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활도 쓰고 칼도 쓰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 한산해전을 이해하는데 우리 깔끔하게 하킹만 하고 이겼다. 이것은 해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용납되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적으로 하객진, 2차적으로 접근전, 함대 결전. 함대 결전이라는 것은 하객진만 가지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이 전투는 이순신의 전투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객진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다음에 앙골포 해전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혹자들은 앙골포 해전이 하객진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절대 하객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건 하객진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입 때만 하객진이 됩니다. 진입. 진입할 때는 일단은 하객진으로 간다는 것은 적에게 어떤 그 압박감을 주죠. 위협을 주고. 그리고 진영을 여기서는 첨자든 이런 게 아니고 하객진으로 진입을 하죠. 그리고 이 수심이 낮습니다. 그리고 폭이 또 좁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안골포 찍은 사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안 보냈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해도가 최근에 이 다음 카카오 스카이뷰 사진입니다. 다 지금 여기 하얀 회색 부분은요. 이런 데 있죠. 매립 지역입니다. 전부 다. 건물 있고 다 그래요. 여기 지금.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안 생겼죠. 여기 진해의 웅천 외생이 여기 있네요. 앙골포 여기 지금 앙골포 불강이 있고 그래요. 여기 이제 앙골대교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쯤에서 하객진 진입을 하다 보니 저것들은 이미 들어가 있고 이 폭이 하객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순신의 하객진은
한산해전뿐만 아니고 제가 1차 해전 옥포해전 모습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하객진은 아니지만 포위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하객진을 진입을 하다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여기는 첫째는 적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여기서도 유인 작전을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하루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산해전에 유인당해가지고 완전 격파당했잖아요. 안 나옵니다. 꼼짝도 않고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하객진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순신 말로는 이제 장사진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종렬제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래서 들어가서 공격하고 나오고 들어가서 공격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들을 격파를 시키죠.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순신의 해전을 생각을 하면서 이순신은 공간이 확보되면 하객진 포진, 즉 포위 공격 포진으로 적들하고 싸우는 것을 선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여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상대하고 대등하거나 혹은 더 적보다 세력이 더 많아야 가능하겠죠. 포위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순신의 어떤 전략적 사고, 전술적 사고는 일단은 공간이 넓은 데서는 적을 포위하고 시작했다. 하면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객진 진영을 가다가 실제로 교전을 하다 보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흐트러지면은 거기서는 적의 등선 육박에 대응해서 우리도 이제 칼, 또 근접전, 좀 더 근접해서는 이제 활, 더 근접해서는 칼, 이렇게 일로서 이제 무기 체계를 썼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대승을 지금 이순신은 이루고 마무리를 하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산해관을 이제 결과를 좀 보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하객진 전술로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사적 해전 평가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총 47적 한산에서는 그다음에 12척 나포. 그러니까 이제 적의 사살은 뭐 수도 없이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와키사카 이렇게 하죠. 이게 도주해서 생존에 돌아갔죠, 일본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또 보더라도 격파당한 전선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기록상에서는요. 전상자가 좀 있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실제로 지금 세 개 부대가 이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장기에 올린 것은 이제 대부분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조선 전라 좌수영 위주로 이 피해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앙골포 회전에서는 약 100여 척. 이건 뭐 정확한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해전보다도 약 100여 척으로 지금까지 추정되고, 연구가들이 여기 계속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100여 척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해안 제해권을 장악했다고 그러는데 완벽한 장악은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다만 적에게 강력한 조선 수군의 어떤 힘을 과시했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적들은 1차, 2차 이전에서 격파를 당하고 3차 이전에서 공격적으로 함대 결전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어떻게든 속된 말로 깨져버렸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숨게 됩니다. 이거 4차 해전 이제 철전 부산포 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들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3차 해전 한산 해전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바로 그 다음날 있었던 앙골포 해전에서 수세적으로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해전 부산포 해전에서는
아주 거기서는 이제 뭐 과거에처럼 1차, 2차 해전처럼 수세적으로 또 정박해 놓고 이제 그런 대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왜 수군의 전략 변화가 크게 생겼다. 한산해전 이후에 안골포 견내랑 해전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해전을 회피하고 함대 결전을 회피하고 요새 함대 전략 부사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 해양 전략적 측면에서 쓰는 이제 현대 해전의 용어입니다. 함대 결전, 그다음에 요새 함대. 요새 함대라는 것은 결국 밖으로 나오질 않고 그 함대를 내해양에 이제 정박시켜 두면서 경계하고 대비하는 이러한 전략을 갖다 보는 요새 함대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한산해전의 의미가 매우 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4차 부산포 해전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